K교통 패스입니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하는 K교통 패스 도입될까라는 주제 선정을 해봤는데요. 대통령실이 이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민제안 소통 창구에서 이 10개 정책안을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선정이 됐는지 좀 보면요.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K교통 패스인데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변호사님은 한 달에 교통비 얼마 정도 쓰시나요? 글쎄요, 택시를 타고 안 타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 안 타고 대중교통만 이용한다고 해도 사실 비용이 상당 부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동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K교통 패스 한 달 동안 9,9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 달에 9,900원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20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정말 시행 가능할까라고 해외사를 봤더니 그러게요. 독일에서 실제로 시행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9유로 패스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인데 이게 해외의 시급이라던가 이런 걸 따져보면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 9유로 패스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지하철 이런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6월에서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로 패스, 9유로 패스가 지난달에 2,100만 장 팔렸다고 합니다. 와. 인구 8,400만 명 중에 4분의 1이 이걸 이용하는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 4분의 1이면 정말 그냥 언뜻 추정하기에는 전 국민이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운전을 안 할 거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그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정도 비율이 나왔다는 거는 뭐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만 이제 그럼 도대체 재정이 얼마 들었을까? 이거 세금 투입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독일 정부가 이 9유로 정기권 운영에 쓴 비용 3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25억 유로예요. 물론 이 비용이 많으냐 적냐는 뭐 여러 가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독일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말씀해주신 뭐 K교통 패스라든가 개물림 사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대형마트 휴업 등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고 있는데 21일부터 10일 동안 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추려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K교통 패스도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큽니다. 그러게요. 9,900원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대중교통비마저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요즘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앞서서 좀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시행 중인 해외 같은 경우에 좀 어떨까요? 저 이거 좀 재밌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재밌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네.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라고 합니다. 네. 이 독일의 월 정액권이 보통 63유로 85,000원이라고 해요. 그것도 베를린에서 가장 저렴한 정액권이 이 정도였는데 네. 85,000원이었던 걸 12,000원에 사서 와, 너무 뭐 지하철 저렴하죠. 타고 버스 타고 중요한 거 트램이 있잖아요. 네. 트램도 탈 수 있고 페리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모든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유럽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이 9유로에 다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독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 지금 유럽이 난리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에너지 문제, 거기에 상승된 물가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연동되어 있다 보니 독일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이런 책을 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변화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결국 자동차 인구 줄이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인다 이런 것을 굉장히 홍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요. 뭐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온다고 하고요. 독일 여행하고 있는 해외 관광객들도 매우 좋아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도입된 이후에 차량 정체도 감소했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모에서 호평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정책, 특히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서 늘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대중교통을 갑자기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건 좋은데 배차가 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옥철이라는 표현 나올 정도로 네, 교통 혼잡 그렇겠죠. 뭐 예상외로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게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이잖아요. 네. 그럼 9월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원래대로 돌리면 사람들의 또 반발이 있을 좀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하자면 엄청난 재원을 들여야 네. 되는 문제 이런 내용도 나오고 혹시 이게 손실났던 재정 부분 이 세 달 한 다음에 반영해서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제기된다고 해요. 다만 이제 미국도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할인 정책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트로노스 철도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대도시권에서 주로 이용을 하는 대중교통인데 20% 할인 승차권 해서 판촉사범 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월 100달러, 12만 5천 원 정도 되면은 거리와 상관없이 열차 탑승할 수 있는 또 그런 슈퍼 세이버를 출시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맞물려서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부분과 역효과 이런 거 잘 분석을 해서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좀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늘리는 방안이 지금 국회에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것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율 기존의 40%에서 80%로 확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대표 발의한 의원 내에 동의한 의원들을 봤더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 기네요. 성일종 정책위 의장. 이 말은 뭐냐면 당 지도부가 같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 전폭적으로 이것을 지지를 한다라는 또 네. 상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또 얼마나 대중교통비를 줄여줄 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 대중교통 이용료를 환급을 하는 반값 교통지원법을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좀 환급을 해줄까요? 변호사님은 앞에 내용하고 환급해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으십니까? 글쎄요. 뭐 환급도 잘만 된다면 나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뭐 소득공제 해주는 거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내용을 내놨냐? 8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 50% 환급을 해주자라는 법안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2일 대표 발의한 겁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쉽게 말하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방식이 아니라 연말까지 쓴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많이 쓴 사람들일수록 환급액도 커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자가용 사용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여야가 마치 앞다퉈서 뭔가 교통비 관련한 법안들을 발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뭐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마련에 조금 더 뭐 힘을 쏟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각 당의 발의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긍정평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짚어봤는데 국회의원 월 세비가 1,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50일 넘게 국회가 문 안 열었는데 그러니까요. 뒤늦게라도 의원들이 그래도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경쟁하듯이 법안 내놓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좋죠. 다만 어떤 법이 한번 시행되는 경우에는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세심한 정책적 측면이 좀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이게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취약계층 당장 급한데 뭘 월 5만 원, 월 10만 원 교통비 부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사실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생을 중심으로 한 법안, 특히 대중교통비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는 매우 좋은데 이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 또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담보가 되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고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이 같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교통비 절약을 위해서 이 지자체도 나섰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요즘 어떤 분들이 청년 정책만 너무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노인 정책도 많아요. 왜 청년 정책이 요즘 늘어나냐면 청년들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자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맞습니다.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 오면은요, 이 주거비 감당하느라고 월급 다 쓴다는 말이 그쵸. 있으니까 뭐 사실 주거비 경감 대책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대중교통비 부담이라도 조금 줄여주자라는 게 서울시의 취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5월에 상반기에 1차 모집을 했었고 네. 2차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 19세에서 29세 서울 청년이 이 대상이고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 동안 청년 몽땅 정보통 이게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이곳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대중교통 금액의 20%를 무엇으로 돌려주냐?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1인당 교통 마일리지 연 최대 10만 원이고요. 카드사 포인트 방식으로 12월에 개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보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150억 원 예산을 벌써 지난 4월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적어도 나 버스비 없어서 너 못 만나겠다 하는 또는 버스비 없어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러 못 만나겠다 가는 일은 없도록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얼마나 또 현장에서 효용성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이 서울시가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류비까지 포함돼서 하는 거는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네. 규모가 그렇게 작지가 않네요. 70만 원입니다. 오. 일단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도 높여주고 그렇죠.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취지라고 하고요. 다만 이제 대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서울시에서 하는 대책은 내가 그냥 서울시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법적 기준인 주민등록상. 그렇죠. 예, 서울시에 6개월 이상을 두고 있어야 되고요. 임산부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임신 기간 중에 신청하는 거와 출산 후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임신 기간 중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네. 임신 확인서라던가 신분증이라던가 본인 명의 휴대폰 통해서 가능하고요.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출산 후의 경우인데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 포인트를 줘요.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교통과 그렇죠. 관련된 것이니까 이걸로 뭐 화장품을 사거나 그러면 그러니까요. 취지에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 포인트로 주는데 이 포인트는 다시 대중교통이라던가 유류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 아니 대중교통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임산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임산부가 대중교통 쉽지 않아요. 탈 수도 있겠지만 병원 가려면 사실은 자가용 해야 되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자가용 유리비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요. 음. 어쨌든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대책을 한다라고 하는데 임신한 분들, 임산부 관련 정책은 저는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한다고 많은 예산 투입하지만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일단 저는 임산부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많이 활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반가워할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이것을 사실은 조례상의 근거로 따지면은 뭐 서울시에서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서울시의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의 4에 보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이상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한국인, 부인은 베트남 국적인 분이 이제 부인이 임산부니까 교통비 지원 시청했다라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 부인은 6년 동안 지금 서울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뭐냐? 주민등록법상 서울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서울시의 조례상으로 따지면 뭐 서울시의 대응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다문화 가정의 중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 이 남편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것은 나 서울 시민인데 세금 냈는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남편분은 임산부에게 주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인이 받는 게 좀 맞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의회에서 좀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교통비 지원 관련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K 교통 패스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기는 한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근데 이 세금 관련해서는 뭐 세금이 부족하다 이 말도 맞지만 이건 제가 쓴 표현이 아닙니다. 세금 도둑이 많다. 이 말도 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세금 네. 도둑이라는 게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세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그쵸. 되는 곳에다가 세금 써서 엉뚱한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건물 지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 건물이 1년 내내 방치되어 있어서 관리비가 더 들고 시민의 편익에 아무리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지방 축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무 효과가 별로 없대더라. 뭐 외국 뭐 주변에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도 아니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런 뭐 축제성 대규모 행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조정해서 저는 그래도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서민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활성화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성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통비 지원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 교통패스 현실화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